철수 시한을 5일 앞두고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발생한 두 차례 폭탄 테러로 미군 13명을 포함해 1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K는 자신들의 소행이라 밝혔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용서하지 않겠다며 보복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아프간인들을 여인선이 간다에서 만났습니다. 난민으로 이제 거주가 되고 그게 한국 사회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희망은 그거예요. 아프간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한국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당국은 추석 연휴에 한해 백신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빼 가족 모임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다음 달 2일 파업 돌입을 선언해 코로나 대응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동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기한 내부정보 이용 의혹은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측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무혐의로 결론 나면 이 지사도 정치를 관두라고 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한 20대가 몰던 승용차가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혀 50대 운전자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근 치킨집 업주로 직접 배달에 나섰다 변을 당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탈레반 점령 이후 카불 공항은 탈출하려는 인파로 아수라장이었죠. 그 인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만 미군 13명을 포함해 100여 명에 이릅니다. 이 현장에 있었던 일들은 쥐구 최후의 날과 같았다며 몸서리를 쳤는데요. 이 탈레반보다 더 극단적인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아프간 지부 IS-K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다가 이 9.11 테러로 대표됐던 20년 전 테러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 전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현지에선 추가 테러 경고도 나왔습니다. 먼저 아비규환이었던 테러 당시 현지 상황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시신 일부도 보입니다. 아프간을 떠나려는 난민들이 며칠 동안 빼곡히 진을 쳤던 공항 장벽 아래 하수구입니다. 참혹한 폭탄 테러가 터진 뒤 총소리도 들립니다. 달아나려 해도 인파 속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옷가지와 신발들은 널려 있고 미처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도 곳곳에 남겨졌습니다. 도망치는 사람들 몸에도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구급차는 쉴 틈 없이 부상자들을 실어 나릅니다. 카불 공항 인근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간 어제 저녁 5시쯤. 첫 폭발은 공항 남동부 애비게이트에서. 약 30분 뒤 미국, 영국, 아프간인 등이 공항으로 옮겨지기 전 집결지로 사용되는 베런 호텔에서 두 번째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미군이 몸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폭탄 조끼를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테러는 차량 폭탄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토네이도에 비닐봉지가 휩쓸리는 것처럼 시신과 시신 일부들이 공중을 날아다녔다며 참혹했던 당시 목격담도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희생자만 100여 명, 부상자는 150여 명입니다. 탈레반 대원은 최소 28명, 미군 13명도 사망자에 포함됐습니다. IS의 아프간 지부로 알려진 IS-K는 선전 매체를 통해 이번 테러가 자신들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러에 투입된 대원 사진까지 공개하며 카불 공항 근처에서 순교 작전을 수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미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프간에서 철수 직전에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미군 희생자가 나온 참사가 터진 건데요. 이 바이든 미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보복과 응징을 다짐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철수를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미국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 특파원, 이 보복 작전이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백악관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 철군 시한을 닷새 앞두고 테러 소식이 전해진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악몽을 경험했습니다. 미 본토를 겨냥한 추가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 워싱턴 DC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첫 마디부터 힘든 하루라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는데요. 바이든은 이번 테러가 IS의 아프간 지부격인 ISK의 소행임을 명백히 하면서 보복 의지를 천명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We will not forgive. We will not forget. We will hunt you down and make you pay. To add additional forces to protect those Americans. 이미 참모들에게 보복 작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공격 대상으로 ISK의 자산, 지도부와 시설을 꼽았는데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이루어질지는 미국이 선택한다며 무력을 이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레반과 평화협정에 서명한 지난해 2월 이후 아프간에서 미군이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 철군 시한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직 탈출하지 못한 미국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군 결정이 섣불렀다는 이 지적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아프간에 남은 미국인은 약 1,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아직 연락이 닿질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추가 테러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어서 대피 작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단적인 철군 결정과 무질서한 철수 작전이 이어졌는데요. 남겨진 아프간 난민에 대한 방치 논란도 있어서 유럽 우방 국가들의 반대는 여전합니다. 바이든의 우호적이었던 CNN조차도 테러가 발생하면 위기가 정치적 재앙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아프간과의 20년 전쟁의 끝은 험난해 보입니다. 백악관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자, 이번 카불 공항 테러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건 이 전해드린 대로 ISK라는 단체입니다. 이 전 세계도 일찌감치 이 테러 가능성을 주시해온 단체인데요. 탈레반을 배신자라고 비판하고 있어 이 탈레반이 계속 점령해도 이들의 테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인파에 둘러싸인 카불 공항. 주로 미국에 협조했던 아프간인들이 모여 테러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이번 주 ISK 공격 첩보를 접수한 미국과 호주, 영국 정부는 25일부터 자국민에게 공항 근처를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The threat from ISIS is extremely real. We've been talking about this for several days. We saw it actually manifest itself here in the last few hours with an actual attack. ISK는 아프간과 파키스탄 국경 사이를 근거지로 삼아 2015년부터 활동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들 규모를 1,500명에서 2,000명으로 추산하지만 아프간 주재 러시아 대사는 4,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탈레반의 불만을 품고 IS에 가담한 이들로 조직돼 극단주의 성향이 훨씬 강합니다. 지난해 산부인과 병동을 습격해 임신부와 산모 32명을 살해했고 올해에는 카불 여학교 테러로 최소 6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자 미국과 거래로 지하드 무장 세력을 배신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ISIS believes that only God can rule, and even though the Taliban is attempting to establish an Islamic emirate, that's not enough for ISIS. ISIS is a bit more hardcore. ISK는 정상국가를 표방하는 탈레반에게도 골칫거립니다. 탈레반이 카불 죄수들을 풀어줄 때 ISK 지도자들은 사형한 이유입니다. 아프간 테러 위협이 현실화되자 국제사회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ISK의 이번 테러를 계기로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 규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800명대로 방역당국은 추석까지 이런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방역 고삐를 조이고 있죠. 그런데 추석 연휴에 한해서만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가족 모임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에 한해 가족 모임 허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가족 간 모임이라든지 혹은 요양원, 요양병원에서의 면회 등을 일부 허용할 필요성이 있을지 등등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이 커지고 이동량 감소 효과도 줄어들면서 한시적이나마 허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추석쯤이면 고령층 대부분은 접종을 완료한 상태라며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성인 접종 완료율이 80%, 고령층 90%까지 올라가면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10월 말까지 끌어올리고 또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통해서 유행을 안전 가능하게 통제하고. 하지만 위드 코로나는 위중증 환자 감소가 중요한데 감소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시행하기 힘들 거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보신 것처럼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가 늘어나며 의료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보건의료노조가 인력 확충을 해주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파업 인원에 선별진료소와 코로나19 전담 치료병동 인력도 참여할 예정이라 코로나 대응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다음 달 2일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버틸 수 없어 벼랑 끝에 내몰린 코로나19 최전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피눈물로 호소하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파업입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19 대응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파업에는 5만 6천여 명의 조합원 중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4만여 명이 참여합니다. 코로나19 전담 치료병동과 선별진료소 인력도 포함됩니다. 의사는 조합원이 아니지만 보건의료노조의 절반 이상이 간호사여서 코로나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업이라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도 대비해서도 중앙 차원, 지방 자치제 차원에서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을 해서 대응을 할 계획이고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427명으로 나흘째 400명대를 이어갔고 사망자는 하루 동안 8명이 늘었습니다. 중환자 전담병상은 대전과 세종, 경북에 한두 개 남았고 인천과 경북에는 남아있는 준중 환자 병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노조와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 유행 상황을 감안해 파업 전까지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 권익위로부터 부친 땅 투기 의혹 통보를 받고 의원직 사퇴 광수를 던졌던 윤희숙 의원. 여당에서 부친 투기에 윤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오늘 나를 수사하라며 또 한 번의 강수를 뒀습니다. 대신 이재명 지사, 방송인 김어준 씨 등 그동안 본인을 공격했던 인사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내가 무혐의면 사퇴하라고 반격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재직 시절 내부 정보를 빼내 부친의 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원식, 김용민, 김남국, 김영배, 전재수, 장경태, 양이원영, 신현영, 민영배, 한준호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하면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이재명 경기지사 측 인사들이 음해에 가장 앞장섰다며 이 지사 책임론도 언급했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더러운 모이나 하는 그런 캠프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혐의로 판결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땅값이 6배나 올랐다고 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향해선 여론 조작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어준이라는 인물은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입니다. 김어준 씨, 당신도 이재명 후보와 손잡고 공적인 영역에서 사라지십시오. 윤 의원은 자신의 연루에 대해선 모두 부인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습니다. 저희 집도 압수수색하십시오. 저희 부모님도 흔쾌히 부모님 댁 압수수색에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부친의 투기 의도 가능성에는 변명하지 않겠다며 문제가 된 땅을 팔아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부친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윤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이 진행하고 윤 의원의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윤희숙 의원은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고 있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이 땅 매입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온 가족이 연루된 투기의 전형이라는 건데요.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가서 최대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땅 매입에 관여했을 거라 의심합니다. 2003년부터 이 당시 2016년 이후까지 근무를 합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 땅을 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서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을 거라 주장했고 부친이 땅을 보러 세종시에 갔을 때 딸인 윤 의원 집에 머물렀다는 언론 보도를 들어 매입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진은 윤 의원 부친에게 땅을 판 이전 소유주를 찾아 판매의 경위를 물었습니다. 멧돼지가 나와서 막 논에 뒹굴고 고라니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농지로서 적합하지가 않아가지고. 농사지을 땅도 아니지만 투기 목적으로 살 땅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산골짜기 논이 부어가 투기적이에요. 길가에 땅 샀으면 몇 배 올랐지. 땅값이 지금 5배, 10배 오른데 수두룩한데. 인근 부동산도 해당 농지는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해당 마을이 그런 데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산업이 올랐는데 여기는 지구에도 안 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로도 안 해. 윤 의원 부친에게 해마다 임대료를 주고 농사를 지어온 김모 씨는 윤 의원 부친이 세종시에 있는 딸의 집을 오간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세종시 집에 가족이 온 적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충청 대전 그 막이 올랐습니다. 민주당 순회 경선이 다음 주 충청 지역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전례를 보면 이 첫 번째 지역 결과가 이 대세론이냐 대반전이냐 이후 판세에 꽤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청 지역 TV 토론은 더 뜨거웠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충청권 경선을 일주일 앞두고 대전에서 맞붙은 민주당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는 물고 물리는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 변론 수임료의 출처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그 수임료가 무료도 있었다는 것이 보도가 돼서 그 수임료는 이재명 후보 사비로 1억 원 안 되는 돈을 썼다. 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판단의 실수로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의 적기를 놓친 점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첫 충청 경선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충청 민심에 적극 구애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 대검찰청을 대전 충청 지역으로 이전하겠습니다. 태릉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를 충청으로 아예 이전시켜서 충청 지역 발전에 어떤 모티브로 삼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행정수도 시작도 김두관, 마무리도 김두관, 노무현의 약속 김두관이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은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지역 경선 투표 결과는 4일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개되고 최종 후보는 10월 10일 선출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오해를 풀겠다며 외신 기자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날선 질문 세례를 받아야 했는데요.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 뭣도 모른다며 이 우려를 표하는 해외 언론 단체를 저평가했었죠. 이 세계신문협회 CEO는 해외 언론 단체가 이 사안을 얼마나 연구해 왔는지 오히려 송 대표가 모르는 것 같다며 모를수록 더 믿는 법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명성에 손상을 입히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소속 의원들이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언론중재법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0여 명의 외신 기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왜 통과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외신 보도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도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왜 그걸 작년 6월, 그러니까 2020년 6월에 문체위에 상정돼서 법안이 심사가 진행되던 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법이죠. 갑자기 처리한 게 아니라 문체부 측과 이야기를 해서 정확한 내용들 전달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가짜뉴스라는 거는 사실 1인 미디어로부터 훨씬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 비선 실세 보도 같은 탐사 보도를 위축할 것이란 우려와 특정 진영의 언론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당시 만약 언론중재법이 있으면 최순실 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이기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도 언론사한테 허위 조작 보도 명의로 보도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그럼 한국에서 문재인 정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기반적인 보수적인 언론사에 겨냥하고 이번 개정안에 만드는지. 네, 정부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하셔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건들이 이미 공개된 것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예로 들었던 것뿐입니다. 세계신문협회는 국제언론단체 비판에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고 말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세계신문협회의 뱅상페르뉴 최고 경영자는 채널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잘 모를수록 더 믿는 법이라면서 언론 전문가들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렇게 국내 언론도 해외 언론도 다 아니라고 하니 여권도 고민은 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으로 전국 경색이 우려된다는 그 우려를 민주당에 비공식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 청와대도 국회의 일이라고만 치부하기도 어렵습니다. 장원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웅래, 오기영, 장철민 등 7명의 의원들은 송영길 대표를 찾아가 당이 여론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법안 처리 시기를 조율하자고 건의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당분간 미루고 다른 언론개혁 과제와 함께 패키지로 처리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송 대표는 참고하겠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장 표명을 아끼던 청와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찬반을 떠나 언론중재법 때문에 국회 일정이 미뤄지고 전국이 경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비공식적으로 이 같은 우려를 여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관련 상임위 및 특위위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이달 중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법이 8월 내에 통과되어야 된다는 원내대표단의 기본적인 입장 변화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일단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건 민주당 내에서 저희들이 개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민주당 지도부는 30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낸 후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윤희숙 의원 후폭풍이 거센데요. 무슨 경고일까요? 네, 실명 경고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비판했던 범여권 인사들의 실명을 부르면서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저 실명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세어보니까 10명이 넘던데요. 맞습니다. 현직 의원을 비롯해서 모두 15명이나 거론했습니다. 일부를 들어보시죠. 이틀간의 마타도어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인 김두관 후보는 전형적인 투기 수법입니다. 윤 의원이 KDI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은 윤 의원이야말로 부동산 투기 귀재인 것 같습니다. 전재수 나를 잡지 마라, 이게 나의 정치다 이러면서 눈물을 자아내는 한편의 심파극이죠. 양이원영 사퇴쇼 아닌가요?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의원직을 내건이도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당신이 위선자라는데 저도 제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저렇게 실명을 거론하면 당사자는 뭐 아무 말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김두관 의원은요, 강력 수사를 주장했고요. 한준호 의원은 탈당을 하고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또 해명을 공수처로 떠넘겼다거나 양심을 돌아보라는 등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윤 의원의 실명 경고로 이제 윤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 간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그러게요. 더 이제 확산되는 분위기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노 마스크 실험, 이 정부가 장병들 대상으로 마스크를 벗어보자 이런 걸 추진해서 지금 논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K방역 홍보를 위해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걸고 사실상 생체 실험을 지시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은 아주 센데요. 내용이 뭡니까? 지난 4일 이 전군 지휘관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서 하 의원이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보시면 대통령이 군 장병들이 집단 면역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관찰과 테스트를 할 시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이 제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그날 청와대의 브리핑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군이 최초의 집단 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군 장병부터 한번 해보자, 이걸 이제 생체 실험이다 이런 표현까지 한 건데, 자, 대통령은 정확하게 뭐라고 지시를 한 겁니까? 네, 국방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장병의 94%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니 이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정확한 건 청와대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뭐라고 합니까? 네, 역시 비슷한 취지였다고 설명하면서 역시 자세한 거는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했는데요. 네, 뭐 서로 물어보라, 좀 떠넘기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뭐 어쨌건 이 군 장병들이 이 마스크를 벗는 노마스크는 그래서 추진이 되는 겁니까? 네, 방역 당국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일상생활들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조치들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현재 군 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논의 초기이다 보니까 확정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요.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선 장병들의 건강이 달린 문제니만큼 무엇보다 투명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 방역을 풀지 말지는 철저하게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장병 건강만 생각해서 결정해야겠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법원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평소와 다르게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어제 아내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면직 결정이 알려진 데 이어 동생까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고, 최근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까지 여러 가지 일들의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의 면직과 동생의 유죄 판결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전 장관은 통상 재판에 앞서
준비한 메모를 보며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발언을 자제한 채 침통함을 드러낸 겁니다. 오늘 재판에선 조 전 장관 아들의 고교 시절 담임교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교사는 정 교수와 아들이 제출한 확인서와 수료증 등을 믿고 생활기록부상 교회 활동 내역을 적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재판은 2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20대 만취 운전자가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치킨집 사장이었는데 직접 배달을 나서던 길이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오토바이는 크게 부서집니다. 오토바이는 첨단 조각이라서 현지도 아주 볼 수 있게 됐고 사람이 붕 떠서 날아가 버렸어요.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쯤. 직진하던 승용차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차량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5%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동승자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업주로 직접 배달에 나섰다 변회당했습니다. 사모님 나오셔가지고 오열하고 사장님 앞에 두고 가게 바로 위에니까 바로 달려오신 거죠.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그 구간이 40km 구간이니까 과속한 부분도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도 했고. 같은 날 서울 설릉역 인근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일어나면서 오토바이 배달 기사의 안전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든 시기라 전해드린 사고 소식 더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며 4조 2천억 원의 희망 회복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빵집은 되고 떡집은 안 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떡집을 하는 서수영 씨.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돌잔치도 없어졌고 백일잔치, 칠순잔치 이런 거 없어졌죠. 그다음에 결혼식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례떡이 아예 없어졌죠. 하지만 정부의 희망회복 자금은 못 받게 됐습니다. 떡집이 지급 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비슷한 업종인 빵집은 포함돼 허탈감이 큽니다. 빵집은 됐는데 떡집은 안 됐다. 그 어느 기준으로 봤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죠. 정부는 집합 제한과 영업 제한 업종 외에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이 평균 10% 이상 떨어진 277개 업종에 희망 회복 자금을 지급합니다. 개별 업체 매출이 아무리 떨어져도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7월 6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만 포함된 점도 논란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6월 2일날 폐업을 했습니다. 기다리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하루 차이로 폐업해도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저는 7월 6일에 폐업했지만 7월 7일에 폐업하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또 받는 거거든요. 소상공인 구제를 위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김밥집에서 또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김밥집에서 30명 넘게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20대 여성이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달걀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분식집. 문은 굳게 닫혔고 가게 앞은 천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지난 23일 이 분식집에서 김밥을 사 먹은 34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20대 여성은 24일 오전부터 장염 증세를 보여 응급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집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환자의 검체에서 살모넬라와 장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살모넬라하고 병원성 대장균이라서 아마 이 균에 의한 이번에 식중독이 발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단계로 보시면.
살모넬라균은 27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김밥집 집단 식중독 때도 검출된 바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에서도 김밥집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27명이 고열과 복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에는 병원에서 수액을 맞았다는 후기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8월 19일부터 22일 사이에 김밥 먹으신 분들이 22일 저녁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방역당국은 김밥에 많이 사용되는 달걀이 특히 살모넬라균에 취약하다며 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조리된 음식을 실온에 두지 말고 배달 포장 음식은 가능한 빨리 섭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버스 창문 사이로 보이는 작은 손과 얼굴들.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족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한국군 수송기로 먼저 들어온 아프가니스탄 377명이 오늘 예정대로 충북 진천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입소했고 오늘 입국한 13명도 모두 코로나 음성이 나와서 잠시 후 진천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에게는 취업이 자유로운 F비자를 부여해 한국에서 자립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그런데 이미 한국에 살고 있던 제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사정은 다릅니다. 자신이 외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가족들이 고국에서 탄압을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죽음뿐이라는 이들의 이야기 제가 들어봤습니다. 한국에서 7년째 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인 나심. 카불이 탈레반에 점령됐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가족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다 집에 숨어 있으라고 어디 나가지 말라고 저랑 연결되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다 서로 차단하고 삭제하고 왜냐면 탈리반한테 혹시 잡히면 이제 해외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을 진짜 많이 괴롭힐 거예요.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소수민족인 나심의 가족 여러 명이 탈레반에 희생됐습니다. 다른 한 삼촌도 작년에 한 30번, 40번을 찔렸다고 시신을 못 볼 정도로 찍었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것도 봤기 때문에 지금 엄청 무서워하고 있어요.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나는 뭐 죽으면 상관없는데 네 남동생들은 아직 20살밖에 안 돼. 얘네 탈리반한테 잡히면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일단 잠을 못 자고 있긴 해요. 가족이 걱정되지만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면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라고 말합니다. 탈레반에 가면 어차피 그 사람들의 손에 잡히면 죽는 거는 뭐 만약에 100% 아니라도 제가 확실히 한 80, 90%예요. 나심은 한국 사회가 자신과 같이 오갈 곳 없어진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받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난민으로 이제 거주가 되고 이게 한국 사회의 일부가 되는 거죠. 제가 희망은 그거예요. 이제 열심히 일할 거고 뭐 세금 낼 거고 이 한국의 사회의 일부가 잘 될 거예요. 대학생 엘함도 이틀 전까지 가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한 이틀 전에 거부를 있는 거 연락이 됐어요? 네, 연락이 할 수 있었고 여동생이 너무 총소리가 나서 너무 힘들고 그런 저도 그냥 그 영동생을 보고 저도 울었고 그냥 마음이 진짜 아파요. 탈레반이 여성들을 탄압하는 탓에 더 큰 위협을 느낍니다. 정부는 탈레반이면은 저 데려갈 수가 없어요. 아예 저 같은 여자들 이렇게 밖에 나가서 공부하는 거 이런 사람을 바로 한 죽는 거예요. 여기는 있는데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 가족에게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거는 제일 아픈 거였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인터뷰 해주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처럼 난민을 포용할 수 있을까? 새로운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수용했을 때 이분들이 개토화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고 또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사회 안에 이분들이 잘 녹아들어가서 같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이번에 해야 됩니다.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미라클 작전이라 불린 아프간 조력자 수송 작전의 성공에는 우리 공군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카불부터 인천까지 어떤 위기들이 있었는지 강은하 기자가 이번 작전 조종사와 특수부대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조주영 비행대장은 이번 작전을 그 어떤 비행보다 가장 어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라크 제외 근로자 긴급 복귀나 청해부대 긴급 후송보다도 긴장감이 높았던 겁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발 상황에도 항상 대비하면서 임무를 실시해야 됐기 때문에 좀 가장 어려웠던 비행이 아니었나. 태어난 지 20일 된 아기를 태운 수송기 비행은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습니다. 21년 8월 10일생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와, 이런 분들도 이게 나오시려고 이렇게 저희 승객에 포함돼 있으시구나. 한 달 미만의 아이들이 몇 명 더 있었거든요. 한정된 연료로 11시간 넘게 비행하면서 영유아들이 받을 기압 충격도 고려했습니다. 비행 시 기압 변화에 따라서 영유아의 고통 호소가 발생할 가능성을 좀 줄이려면 연료 효율이 좋은 고고도 비행을 지향해야 했기 때문에 추가 연료를 탑재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공군 최정예 특수부대의 CCT 대원들은 카불에서의 안전한 후송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고 말합니다. 공항 주변에서는 계속 총격 소리가 계속 들려온 상황이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테러 위협 정보가 저희들에도 계속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제 신속하게 임무를 완수했어야 됐습니다. 기약 없이 나타나지 않았던 아프간 조력자들을 만난 순간은 감동스러웠습니다. 함께 돌아오는 항공기에서 안도하는 그 아프간 현지인들과 해맑은 어린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앞으로는 전쟁의 고통을 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요즘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 야생 너구리가 연이어 출몰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겉모습에 이끌려서 만지거나 접촉했다간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나무 아래 동물의 눈에서 빛이 반사됩니다. 여러 마리가 한데 모여 뒷발로 몸을 긁더니 잠시 뒤 몸을 돌려 사라져버립니다. 근처 숲에서 아파트 단지로 내려온 야생 너구리 가족입니다. 주민들이 길고양이에게 주려고 놔둔 사료를 노리고 온 겁니다. 너구리들이 보이니까 설마 쟤네들이 먹었나 제가 카메라 사서 설치했더니 밤에 와서 다 먹은 거죠. 한두 마리가 아니라 가족이 같이 나타나는 일도 잦습니다. 엄마랑 새끼들이 있으니까 이네들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애들이 크니까 이제 단지 내 급식소까지 털어가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도시개발로 숲이 줄어들면서 사람 사는 곳까지 내려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면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활권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 수도권에서 너구리를 봤다는 신고는 매년 늘고 있고 지난해는 500건이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생 너구리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드물지만 접촉할 경우 진드기나 옴을 옮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나 고양이가 너구리에게 물리면 광견병에 걸릴 수 있는 만큼 반려동물을 산책시킬 땐 목줄을 채워 접촉을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이 해외 주식 투자가 늘었다는 걸 주변 보면 느낄 수는 있었지만 이 숫자로 보니 정말 많았습니다. 20, 30대는 2년 전에 비해 20배 안팎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 국내 주식이 주춤하면서 더 눈을 돌리고 있다는데요. 어떤 주식들이 인기인지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잇따른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동학개미, 따상, 신조어까지 이른바 주식 붐에 올라탔던 국내 투자자들. 하지만 봄부터 국내 주식 시장이 주춤하자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작년에 적금 대신에 주식을 좀 시작해봤어요. 또 올해도 8개월이 지났는데 영 오를 기미가 안 보여서 삼성이랑 반도체 쪽 다 빼고 다 팔아버렸죠. 그리고 해외 거를 더 샀어요. 코스피는 박스피라더니 국내 주식 다 뺐다. 싸서 사놓은 애플, 구글이 오히려 효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외 주식으로 갈아탔다는 글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변심한 데에는 수익률이 큰 이유입니다. 미국 대표 종목 500개를 뽑은 S&P 500 지수는 올해 20% 상승했습니다. 반면 국내 비슷한 지수인 코스피 200 상승률은 10%에 불과합니다. 이런 흐름은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8월 초 기준 20, 30대 해외 주식 거래액은 사상 처음으로 10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나 많습니다. 특히 30대의 해외 주식 거래액은 73조 원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8배, 20대는 24배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 등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준 국내 대형주에 집중했다면 이젠 대만 TSMC, 팔란티어 등 성장 기대감이 크고 실적까지 뒷받침된 글로벌 테크 기업에 주저없이 지갑을 열고 있는 겁니다.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 거래에서 차익이 5천만 원 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앞으로 해외 직접 투자 행렬은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장맛비가 전국을 적신 하루였습니다. 특히 전북에는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하루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은 10에서 20mm 안팎만 내렸지만 전북 정읍과 고창 등에는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비는 밤부터 차차 그치겠지만 남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최고 80mm의 비가 강하게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은 제주와 지리산 부근에만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후 밤부터 호남에 다시 비가 시작돼 일요일 서울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27도로 오늘보다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전국의 비 소식은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